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2020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문제지요. 중국 공산당의 놀이터가 된 대한민국이다. 이런 좀 시니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제 문제의 제기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죠. 그 사태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 문제가 세계적인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세계사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은 이 우한 폐렴이 발생한 데 대한 사과도 없이 책임을 남의 나라에 이렇게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그동안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는데, 각 국가마다 충돌하지 않은 나라가 없죠. 그러면서 근데 그런 세계로 뻗쳐나가면서 이런 팽창주의 정책을 피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관행이라든가 규범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대뽀식으로 굉장히 횡포를 하고,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민주주의 체제, 그걸 약속을 했는 그걸 깼고, 홍콩 보안법을 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드 배치 추진한다 해가지고 북경이라든가 중국에 걸려있는 우리나라 기업체들 간판들 길거리 다 때려부셨지 않습니까? 롯데니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 다음에 공해상에서 남중국 해에서 조금만 무인도에 시멘트라든가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행장 활주로, 헬리콥터 비행장 활주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영토다 해가지고 주변 국가들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또 더 나가서 다른 나라 기술을 탈취하는 도둑질, 기술 탈취 각종의 스파이 행동이 연루가 되고,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당에 개입을 해가지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매수까지 했고, 지금 현재 미 대선이 지금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의 아들이 지금 중국 공산당과의 기업 관련으로 해가지고 커넥션을 통해서 바이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뿐만 아니라 상당히 민주당 쪽에 그전 오바마라든가 클린턴 이쪽도 지금 의혹의 눈길을 중국 공산당의 커넥션에 의혹의 눈길을 좀 뻗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이 글로벌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입장이 뭐냐? 이 친북, 이 용공 세력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인 현안 문제로 우리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시각 속에서 우선은 공자학원의 실시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나라 안에 중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침투되어 있는가, 기지가 공자학원 아닙니까? 실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실탕, 내용. 주중 대사가 지금 요새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간이에요. 올해 1월달에 왔는데, 그 사람, 무슨 일 때문에 돌아다니는가 한번 보고 싶고, 산업수파에 좀 언급하고, 하면서, 또, 우리 중국에 왔다 갔다 해선 간이식 관계, 인사들, 그런 데이터, 결론적으로 또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자학원 실상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공자학원이 2004년에 오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설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23개의 공자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아시아의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자학원이 뭐냐? 중국 문화원 성격을 가진 것이죠. 중국의 역사, 언어, 그 다음에 중국 역사 문화, 중국
전통, 중국어 그런 거를 이제 소개하는 문화원 기능, 뭐 미국 문화원, 일본 문화원, 영국 문화원, 독일 문화원 이런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그 유학생들 좀 안내도 하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되는 줄 알았죠. 그 다 환영했습니다. 근데 웬걸 변질됩니다. 2012년 11월 달에 시진핑이 주석으로 집권하면서 공자학원은 공산당 정권 홍보기관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각 대학의 공자학원을 유치할 때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은 100만 달러, 10억 원, 우리나라 돈 10억 원 정도 됩니까? 100만 달러를 인센티브로 주고 그 총장이든지 학내 그 보직 교수들 중국에 초청해가지고 근하게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 또 장학금도 주면서, 그 다음에 중국 유학생을 대학 내에 유치하는 데 협조를 해주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 지금 뭐 부족해서 난린데, 학생 수 부족한데. 그 다음에 중국어 아주 싸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중국에 유학 안 가도 현지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이점이 그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 중국어, 중국 문학과, 중국학과, 중문과, 중문과하고 중어 중문과하고 중국학과죠. 두 학과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지금 각 사립대학이 지금 구조조정 해가지고 폐과된 것이 불문과하고 동문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어 중문과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인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이 하나의 대학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교과학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베이징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그 독해 중국을 보면은 그 논어편에 이제 공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공자학원이라면 공자를 칭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자 맹자는 중국의 성인 아닙니까? 근데 막상 공자학원에서 가르치는 독해 중국 이 편을, 교재를 보면은 공자를 까고 있어요. 비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비록 성인이지만 농민을 업신여기고 상인의 부귀를 부러워했다. 고대의 노동자들은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공자는 사지가 부지런하지 않고 오곡을 분간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자를 슬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공자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타이틀은 공자학원이에요. 속임수죠, 일종의. 또 서울 소재 그 공자학원 주니어 교재를 이래 보면은 공산주의를 찬양한다 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나오는 교재 안에 내용입니다. 따옴표 인용. 오늘날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져서 정년퇴직에서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참 희한한 비유지요. 신학적인 거. 기독교하고 이렇게 마르크스하고 슬쩍 이렇게, 기독교에 슬쩍 마르크스를 끼워놓고 있습니다. 자, 더 본격적인 것은 모택동 숭배입니다. 모택동 혁명 사상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구절이 있어요. 중국의 모택동은 동양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뭐 모택동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이 6.25 때 참 북진했는데 중공은 인해전술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못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중국 모택동 사상을 찬양하고 모택동이가 동양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어림도 없죠. 또 이제 다른 교재에는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노래 소리인데, 홍어의 물 파도가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이런 노래 가요를 수록을 하고 있어요. 이 홍어의 물 파도가 일고 있다는 이 노래는 원래는 그 영화 홍어적이다라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영화죠. 이제 30년대 중국 공산당 투쟁한 것, 국공내란에서 항일전선에서 투쟁한 것, 그 선전 영화인데, 그 이제 홍어적이다 그 영화를 보면은 지주를 살해하고 말이죠. 분해자들 강간해가 재물 약탈하고 막
이렇게 막 폭력을 막 쓴 것인데, 이런 거는 폭행 미화라든가 공산주의 폭력 사상, 계급투쟁을 사상을 고취한 그런 영화가 홍어전기대 그 영화인데, 그 홍어전기대에 나오는 그 중간에 나오는 간주곡조, 그 노래, 그게 이제 홍어의 물 파도가 이거였다는데, 이것이 이제 준의 교재에 이렇게 슬쩍이 나오는 거는 공산주의 폭력 사상하고 계급투쟁 사상을 그 코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니어라면 고등학교 이 젊은 청년들 가르치는 교재에 이런 게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노래 속에 흘러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 어떤 교재에 삭제된 것인데, 이제 삭제된 건데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보다 깊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말썽이 돼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산당 은혜가 어떻게 동해바다보다 깊습니까? 말썽이 되니까 이제 이런 글귀는 삭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체제, 중국 체제를 정당화한다는 게 뭐예요? 사유주의하고 공산주의를 찬양 미화하는 것이 그 교재에 쓱 깔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어 배우러 갔다가 뭐예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유주의 사상이 물들면 이거 어찌 되는 겁니까? 공부 하나만 하죠. 자, 이게 왜 공자학원이 왜 이렇게 변질되느냐? 그거는 구조상 문제입니다.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휘하에 있는 정보기관이죠.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중국 국가정보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부하고 국가정보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공자학원은 공산당 통일전선의 천병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공산당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핵심 뭐냐면 공산당의 주요 혁명 전략 전술입니다. 이 통일전선이, 공산당 통일전선이 주적을 타조하기 위해서 제반 세력과 연대전선을 구축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공산당 통일전선 아닙니까? 주적을 타겟으로 하면은 보조적은 자기가 포섭을 해가지고 연대를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통일전선이죠. 그걸 뭐 영어로 말하면 유나이티드 프론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공자학원의 그 임무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공산당을 선호하는 여론을 조성한다. 이게 다른 나라에 공산당을 선호하는 여론을 조성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당 선호하는 여론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 벨기인 하도 뭐 배째라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다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벨기인 하면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원도 안 되는데 요새는 뭐 저 사람 벨기인이라 하면 뭐 아무 국민들이 그 감각이 없어요. 벨기인인지 아닌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공산당 선호 여론 조성을 하고 그 나라에 가서 반공정책을 잃지 못하게 합니다. 반공정책. 우리나라 반공정책 맛이 같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도 반공노선 포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박정희 포기하라, 이승만 포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반공정책 반대하도록 여론 조성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됐죠. 셋째, 정보를 수집하라. 그 나라 정보를 수집해가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아마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안 잡아가니까 정보 수집을 해라 이게. 그 나라 정보 수집을 싹 다 빼가라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을 탈취해가라. 산업 스파이로서 고급 기술을 탈취하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누가? 중국인들이 들어가 하는 겁니다. 누가 공산당인지 아무도 모르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국정 감시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자학원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안전부 산하에 있는데, 이건 즉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위원회와 중국 중앙국가안전위원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소위 일종의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자학원이 왜 이렇게 스파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보면 그 이유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중국 국가정보법이 1917년에 제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 7조에 의하면 그 7조에는 이런 구절이 조항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른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돕고 협조해야 한다. 이게 제 7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 14조 봅시다. 14조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보기관 요원들은 유관기관과 조직 공인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필요한 협조와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어요. 또 6월 1일 그 해에 2017년 6월 1일자로 시행된 중국 사이버 보안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 이건 완전 이제 기업 활동까지 활동에까지 이제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 중국 사이버 보안법의 제 24조에 의하면 이건 아주 더 노골적입니다. 이 법이 그 하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는 공공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접속 기술과 암호 해독 등의 기술 지원과 협조를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그럼 이 기업 서버는 언제든지 뭡니까? 법안에 의해서, 사이버 보안법에 의해서 기업 서버는 언제든지 검열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중국 사이버 보안법 제28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국가정보법과 사이버 보안법 두 법을 통해 가지고 전 인민을 간첩화, 정보요원으로 차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점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이게 중국 공산당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법 규정만 따져봐도 중국 기업들이 이 공산당의 정보 수집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죠. 우리나라 국정원, 국가안전부 또 공안 같은 정부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중국 IT 기업들의 보안 제한 구역 내까지 진출해가지고 진입을 해가지고 서버 일람과 장비들을 마음대로 압수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 체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 일당 독재한 나라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지금 공작원을 미국, 캐나다, 이 스웨덴, 유럽 이런 나라에서 공작원을 퇴출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작원 퇴출이 이제 곤란한 게 뭐냐? 이미 그 유치할 때 100만 달러입니까? 받은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받았고 학내 중국 학생 유치를 하는 것이 대학의 재정 운영에 학교 운영에 명줄이 목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 중국 유학생 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공작학원 퇴출시키기 쉽지 않죠. 또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공작원이 스파이라는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정부에서 그걸 못 잡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낼 명분도 없어요. 보안 정보 활동이 없으니까 스파이라는 그 구실을 잡아내야지 쫓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가정보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아무것도 못하고 유명무실한 단체에 월급만 지금 타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근데 이제 이 공작원이 들어오면서 학원 내에서 중국인들 그 정치활동 자유를 요구해가지고 수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에서 이제 홍콩 보안법 파동을 내서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데모도 하고 브랜카드 현수막도 붙였는데 대자보도 붙였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어쨌습니까? 그걸 찍고 항의하고 해가지고 난동을 부려가지고 시끄럽죠.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중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난동을 부렸어요.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학생들이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항의를 해가지고 참 중국 유학생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공작원 퇴출이 어려운 게 중국의 횡포를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추가 배치를 하려 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고 롯데가 혼쭐 났지 않습니까?
또 협박을 하고 그 협박 못 견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으로 해가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한 10년 이상 그렇게 잘 즐기다가 이 양다리 관행을 적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여기다가 문재인 정부가 친중, 친북, 용공 정책을 펴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눈치밥을 먹으려면은, 눈치를 보려면은 사립 대학들이 그렇게 내치기가 쉽지 않는 이야기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대한 압박이 지금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폼페오가 서울에 오면은 중국의 또 외무장관이 부산으로 오게 돼요. 양째습니까? 부산으로 오게 되고, 이 한반도로 놓고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한 외교전을 하는데 이 자체가 샌드위치 될 판입니다. 미국이 이제 대중 압박이 거세지니까 중국이 지금 저 동맹국 우방이 없어요. 뭐 북한 뭔 힘이 있습니까? 북한이 유일한 친구인데, 북한이 자기도 지금 저 유엔 제재로 힘든데, 어디 가서 큰 소리 칩니까? 근데 중국이 만만한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만만한 게. 협박하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그래도. 협박하면 말이 통한다는 게 한국이 그래도, 중국으로 볼 때는. 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압력이 더 가중됩니다. 근데 옛날처럼 사드 배치했을 때 너 연 먹어봐라 해가지고 북경 길거리에서 롯데 간판 내 팽개치는 그런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여론이 나빠지는 건지 아니까 음흉한 미소작전, 밖으로는 미소작전을 펴니다. 근데 단순한 그게 미소가 아니죠.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한번 혼 좀 나볼래? 이런 음흉하면서 싹 압박을 하는 거죠. 음흉한 스마일 밀착 외교를 하게 되는데, 공자학원 같은 학교 당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학원하고 중국 유학생 유치에 더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여론에 역행하는 현상 아닙니까? 지금 우한폐렴이 올해 2월달에도 우한폐렴이 발발을 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쨌습니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대문을 활짝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만 걸어 잠그면 뭐합니까? 창문만 닫으면 뭐합니까? 그게. 시진핑이 그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전 지역에 코로나가 다 우한폐렴이 다 확산됐는데 뭘 핑계댑니까? 토요일 집회 때문에 어떻고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에서 무슨 예배 때문에 그렇고 전 목사 때문에 그렇고 해가지고 교회 지금 다 뒤집어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은 뭐예요? 중국으로부터의 중국 유입을 차단 안 시키고 마음대로 프리패스 해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전국을 한 2달 헤매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하고. 지금 지금 무슨 중국 발입니까? 지금 백신 맞아가지고, 독감 백신 맞아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이 2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책임하게. 알아 그래요? 열불나서 정말. 올해 1월 달에, 싱하이밍이라는 인물이 주중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아마 대학 시절에도 북한에서도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남북한 합치면 한 20년 넘어 살았다 그래요. 한국말도 잘한다고 그럽니다. 북한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고, 아마 중국에서는 한반도 통이라고 이름이 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중대사 싱하이밍의 외교 행보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마치 옛날에 원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무려 우리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을 1000여 명을 만났다 그래. 6개월 동안에 1000여 명. 7, 8개월 동안 8월, 9월 달까지 1000여 명을 만났는데, 일반 피플, 대중을 만난 게 아니고, 전 현직 대통령, 8월 19일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 자택까지 방문했다 그러고, 윤석열 검찰총장,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만났다 그래요. 사법부 수장까지 만났다는데, 대사가 뭐 때문에 사법부 수장까지 만납니까? 뭐 그래 할 일이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완전히 이 사람은 조선 총독부 행세를 하면서 대한민국 순시하는, 지방 순시하는 식으로 만나서 총독 행세를 했는데, 재벌 총수, 지자체 기관장, 언론사 사장, 뭐 안 만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런 사람이 만나자 하면은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예 하면서. 못 만나겠다 할 수 있는 건 보이콧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보이콧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별이 없어요. 그렇게 간하고 쓸개가 없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대법원장 만나가지고 오고 간 대화가 양국 간의 협치를 함께 하자는 말도 오갔다 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 만나가지고 공작원 이런 데를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러고 있고, 연합뉴스 사장하고 면담해가지고도 친중 뉴스, 친중 논조 부탁 안 했겠어요? 이러니까 중국 스파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약을 썼는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만 칠 수 없는 것이, 소위 참 심각한 게 중국 원정 장기 이식 실태를 좀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니까 간하고 콩팥이 나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수술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거를 갖다 붙이는 수술이 발달됐는데, 한국인이 콩팥 간을 이식받은 나라를 조사를 해봤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미국,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이런 여러 나라들 이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수술 받고 왔는데, 중국이 소위 2147명으로서 매년 중국에 130명 정도가 가서 수술을 받았답니다. 중국 쪽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이 90%가 넘는다 그래요. 90%가. 총 받은 것 중에서. 중국에 가는 사람들 비용이 뭐냐? 8천, 1억, 1억 원까지 주고, 부르게 값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간과 콩팥을 이식받느냐? 어떤 사람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처형되는 날짜 있지 않습니까? 날짜에 맞춰서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교수형이라든가 총살형을 취하죠. 그럼 바로 죽은 사람을 간과 콩팥을 떼내가지고 우리 한국 환자한테 이식을 지켜주는 겁니다. 날짜 같은 걸 다 받아야 되겠죠. 주로 이제 이 장기수 희생자는 누구냐? 정치범들이에요. 발윤궁, 그 다음에 이제 위구르라든가 하여튼 어떤 소수민족들, 정치범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범들. 또 기독교인들에서. 그 다음에 소수에는 범죄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처형을 지키는 과정, 처형이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권 유린이죠. 유엔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탈리아나 유럽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여론이 불거지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숫자가 줄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이 2017년 이후는 또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중국 눈치를 보는지, 이게 1년에 130명 정도 중국 가서 시술을 받는다는 건 중국 사람들 정치범 130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목숨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신 무기징역한 사람을 결국은 총살형 해가지고 교수형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이걸 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간하고 쓸개를 떼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반성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중국 산업 스파이 실태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05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에 대해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 국정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쭉 했어요. 근데 2014년, 15년부터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아예 안 잡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국 눈치 보면서. 그만큼 밀착되었다. 언론이 중국 공산당에게 뭔가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권도 중국 쪽에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처벌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벌써
7, 8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넘어가기, 이거 아래 이제 거의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이 입에 이렇게 물린 상태다. 이렇게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막 틀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산업 스파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장에서는 뭐 길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2013년까지 이제 그 국정원에서 언론사에 준 것이 한 200 몇 건이 되는데, 이게 지금 기술 유출이 전부 어느 쪽이냐면은 200여 건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 스파이를 침투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술을 훔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한 사람들, 뭐 포항제치다 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기술을 빼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MOU로 해가지고 이제 뭐 쌍용자동차입니까? 그런 경우 있죠. 중국 회사하고 이제 자회사 체결해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빼면서 본 공장의 생산이 이제 적자가 나게 하면서 이제 공장 해고하고, 기술은 본사 공장으로 빼냈으니까 중국 공장은 살아남고 본사인 한국 공장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파탄되는 그런 기술 빼면서 MOU로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도둑질한 기술 또 하는 빼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죠. 그건 점점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술 빼내는 것이 정보통신, 정밀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생명공학, 정밀화학 이런 알짜배기를 싹 빼내는데, 제일 일본, 미국, 유럽 여러 나라의 기술을 빼내는 중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기술이 자기들한테는 딱 이렇게 받아서 먹게 기술을 상용화해서 시장에 내놓기가 제일 딱 따끈따끈하답니다. 따끈따끈해요. 중국 기술이 한국 기술을 굉장히 노리고 있는데, 2013년까지 피해 업체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대학 연구소도 기술 당했고, 대기업도 당했고, 중소벤처기업이 있는데, 피해 업체를 현황을만 요거만 좀 집계가 29개가 나와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탈취 당한 것이 151개나 됩니다. 이게 이제 영세 기술은 탁월한데 자본이 부족한 곳 아닙니까? 29개 건 중에서 151개가 탈취당했단 거래요. 중소벤처기업이. 그 대기업이 40개고, 그 다음에 대학 연구소가 18개나 된다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 2013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중국 산업 스파이들이 대한민국의 벤처라든가 대기업 연구소에서 기술을 탈취를 했겠습니까? 국정원 이거 많은 거예요. 예?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정원이. 이 참 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건 뭐 열이 나서 시간 너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안방이 되었다는 얘기,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고, 얼마나 많은 간첩과 얼마나 많은 산업 스파이들가 오늘날도 6, 7년 동안에 그렇게 무법천지로 지금 해부적거리고 다니고 있겠어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14년 이후에 언론이 중국 스파이에 대해서 기사 보도 나온 것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뭐 중국의 대한민국 중국 식민지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리고 문재인 씨, 시진핑을 올해 4월에 초대하려고 하다가 우한폐렴 확장 지어놓고 대한민국 이 우한폐렴 감염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게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방한 초청한다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목숨이, 그 덕분에 대한민국 목숨이 수백 명이 앗아갔지 않습니까? 그 뭔 약점인지 왜 중국 시진핑한테 절절절절 매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합리적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절절절절 매요. 김정은한테도 절절 매고 시진핑한테 절절절절 매고
이 대한민국이 국격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예? 뭔 약점이 그렇게 잡혔단 말이에요. 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추측만 하고 있어요. 국정원 입장은 이렇죠.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스파이 행위, 색출 견제 차단하는 행위, 이거 계속 수사를 하고 매진하고 있다.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면 하지만 그걸 누가 믿습니까, 지금? 누가 믿어요? 국정원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저 스파이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번도 요 3년 동안에 중국 산업 스파이 잡은 적도 없고,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간첩도 잡은 적이 한 명도 없잖아요. 3년 동안에. 국정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적폐청산인이 뭐냐 해가지고 하드 빼가지고 다 보고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은 끝났으면 나라 끝난 거예요. 이렇게 날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되는데, 이게 보면 대학가는 공자학원 폐쇄할 의지가 없죠. 안 한 거죠. 날로 증가하면서 뭐가? 차이나타운. 한국 내 차이나타운. 이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라든가 이런 중국인들 차이나타운 토지 매입 못하게 하면서 70년대 말에 이제 70년대 한국 화교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됐는데,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서울, 인천, 평택, 강원도 해가지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차이나타운이 지금 건설되었고,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인들 부동산 매입이 만만찮죠. 그게 1억입니까? 뭐 얼마 내면은 거기에 들어와서 영주권으로 살고 하고 해서 제주도지사가 더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제주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부동산 소유 면적이 굉장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면 2010년에 3.1 평방 헥타르였어요. 킬로미터 헥타르라 그랬어요. 제곱인데, 작년입니다. 19.3 킬로제곱미터로 6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보유 면적이 6배 증가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대학 캠퍼스, 그 다음에 각 지자체의 도시 증가되고 있죠.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차이나타운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미 박근혜 탄핵에서 촛불 시위에 중국 관광객 유학생들이 가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상당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보원들의, 공안과 정보원들의 공통인식이라 그래요. 벌써 내는 그 상식적인 이야기로 지금 해제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러다가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원 원장입니까? 민주연구원 원장이 중국 공산당 연구원과 정책 MOU를 체결을 했으니까 얼마나 사회주의성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중산층 호주머니를 털라고 하는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까지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